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나 모든 이런 그 한반도 침략의 그 원흉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도쿄를 통해서 도쿄로 해가지고 히로시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마구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가지고 조선 땅으로 건너오죠. 부산으로 해서 건너올 때는 보통 이제 철도가 만들어졌을 때 부산으로 왔었고 그 전에는 주로 인천으로 야마구치에서 배를 타고서 인천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그 야마구치 그 출신의 그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모든 거란을 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바로 일본이 페리가 일본을 개항을 할 때 쓰던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불평등 조약 일방적이죠. 미국이 일본을 개항을 할 때 일방적으로다가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배를 항해할 때 정박해서 기름을 넣을 수 있고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별 거류지를 마련해라. 이것이 페리의 그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이 특별 거류지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강화도 조약 때도 똑같이 일본이 조선 정부한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역을 세계 그 항구를 개항을 하죠. 인천, 부산, 원산. 거기에 특별 거류지를 요구를 합니다. 이 특별 거류지라는 것이 아주 사실은 침략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왜? 거기는 일본인들만 모여서 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모든 뭐 공사 시설이든 모든 시설들이 갖춰지면서 이 특별 거리지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군대를 출근시킵니다. 바로 이 군대가 바로 침략의 기초 가장 기본 단계로 보게 됩니다. 이 특별 거리지라는 것은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 그 조선의 그 법률이 적용이 안 되고 일본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아무 저걸 손을 못 댑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그런 특별 거리지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발판을 닫는 계기가 됐죠. 또한 그런 발판이 이제 계기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두 사람만 모이면 신문을 만든다고 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클럽을 만든다고 일본 사람도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신문 만든다고 돈만 있고 조금 지식인들은 전부 신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전쟁에 관련된 그 기사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많은 그 신문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일본이 한반도에 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문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침략의 두 번째 기초를 담는 겁니다. 왜? 정당화하기 위해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유럽 그 지금 국가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신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겼던 것이 1881년에 부산에서 제1번 그 거류민들이 만든 부산 상포회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선신보를 만들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그 다음에 정보를 얻기 위한, 그 다음에 어떤 상품 팔기 위해서 그 가격 동향 같은
그것이 한국의 최초의 신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한국의 최초의 신문은 뭐 한성순보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은 한성순보도 역시 뭐 상당히 일본하고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사실. 왜 여러분에게 이 신문 얘기를 하냐면 조선 침략의 주변 그 뭐 찬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1895년 2월달에 한성 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나오는데 그 신문 그 사장이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 사장이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이 실제 그 건축국에 들어가서 왕비를 살해할 때 진두지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일본의 내무장관이 되고 내무대신이 되고 그다음에 최신부 대신이 됩니다. 그래 승승장구해가지고 자가 역임을 해서선 역시 뭐 퇴임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당시만 해도 언론 특히 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인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906년에 그 조선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신문이 경성일보예요. 이 경성일보가 이제 1906년 9월 1일날 창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경성일보가 여러분들 경성일보가 패전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패전하고도 10월 31일까지 1945년 10월 31일까지 발행이 됐어요. 이 서울에서. 대단한 패전을 했는데도 발행을 했습니다. 왜 발행을 했겠어요? 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서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서 그 신문을 계속해서 발행을 해요. 바로 그 경성일보라는 신문이 아마 규모상으로는 아마 가장 컸죠. 뭐 직원이 한 5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대단했죠.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1920년 3월 5일날 조선일보가 이제 창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1920년 4월 1일날 동아일보하고 그다음에 시사신문이라는 것이 세 개가 창간이 돼요. 물론 그 3.1운동 덕분에 이제 문화 통치를 한다고 허가를 내준 신문이 민간 신문으로서 딱 3개를 내줬습니다.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시사신문은 저 중간에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무슨 망하고 또 다시 인수받아서 이제 창간을 하다가 그 1936년에 그 베를린 올림픽 때 그 송희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 동아일보가 처음에 보도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고 바로 그 시사 신문의 그 후신이죠. 후신에 조선중앙이라고 있었습니다. 조선중앙신문에서 최초로 송희정 선수 여기 일장기를 그 지워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총독부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발각이 안 됐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동아일보가 한 달 뒤에 그걸 쫓아서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쫓아서 그대로 지웠다가 거기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역사 교과서에 보면 일장기 말소 사건의 그 동아일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조선중앙 신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조선중앙은 거기서 동아일보가
무기한 정간을 당하니까 조선중앙은 그냥 슬그머니니까 패가내고 말았습니다. 그냥 무서웠던 거죠, 사실은. 근데 참 뭐 신문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했지만 동아일보가 무기한 그 정간 처분을 받으니까 조선일보에 그때 이제 1932년 정확하게 1933년에 이제 조선일보 방문보 사장이 이제 인수를 해요. 그런데 늘 방문보 사장은 동아일보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항상 경쟁이 이 조선 이 민한테 그 경쟁 상대가 꼭 동아일보하고 저 얘기가 되고 항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동아일보가 늘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제 송기정 그 선수의 일장기 말사 사건 때문에 무기한 휴가를 가니까 방문보 사장이 전국에 연설회를 합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우리 신문만 남았다. 우리 신문을 좀 봐달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조선일보는 상당히 홍보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조선일보 그 창간 그 배경을 보고 동아일보 창간 배경을 보면 아주 여러분들 아마 지금 거의 다 숨기고 있어요. 그 영구 조선일보 논문을 5번, 6번 정도를 발표한 사람이 저 하나 뵙겠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면은 아주 뭐랄까 아주 친일기로서 아주 대단했죠. 우선 뭐 대정 친목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병합이 되고 나서 1910년 병합이 되고 나서 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그 부당 통치를 하면서 모든 단체들, 모든 언론들, 그다음에 잡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폐간을 시켰어요. 이 단체들도 다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친일 단체들한테는 돈을 줘가지고 해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죠. 단체로서 허가를 받은 것이 대정 친목회에 있었어요. 대전이라는 건 다이쇼라는 그 연어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 냄새가 벌써 나잖아요. 거기에는 주로 뭐냐면은 당시에 그 거부들, 조선의 그 거부들 친일 세력이지만은 거부들이 모여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선일보를 만들자고 했는데 처음에 20만 원 그 모금을 설정했지만은 잘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5만 원밖에 모이진 않았죠. 결국은 뭐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무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 언젠가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 그 조선일보가 친일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꼭 조선일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총독부에 정간과 휴가를 많이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독부의 기관지가 3개 있었어요. 총독부의 기관지가. 경성일보, 그 다음에 조선어 신문인 매일신보, 그 다음에 영어신문이 있었어요. 서울프레스라고. 이 3개가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였습니다. 이 영어신문은 주로 외국에 내보내서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는 홍보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경성일보도 일본어 신문이 있지만 그걸로다가 주로 이제 일본의 지식인들, 그다음에 일본 그때 당시에는 일본을 내지라고 그랬어요. 그 일본 그 국내에 좀 많이 이제 익히고 있죠. 그다음에 특히 총독 정치를 대단하게 홍보를 했죠. 거기에 이제 매일신보, 그다음에 이제
경성일보 그다음 서울프레스가 그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저 경성일보가 사장이 이제 매번 총독이 바뀔 때마다 사장도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주요 간부들이 전부 바뀌는데 사장이 총독이 바뀌면은 경성일보 사장도 바뀌는데 그 사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도지사, 한국으로 얘기하면 현 지사죠. 일본에 도지사에 해당되게 되는 사람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 사장을 뽑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권위가 높았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인쇄 시설이 좋아가지고 뭐 인쇄 상태도 좋고 아주 좋았었는데 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인쇄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뭐 글씨를 잘 못 알아볼 정도였었어요. 사실은 그 조선일보가 창간이 되고 나서 인쇄 시설이 없어가지고 대화 클 때 저다가 그 합할 때 합쳐서 대화 인쇄소에서 여기 강화문 있는데 그 앞에 그 태평로에서 그 발저 인쇄소였다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일본인이 운영하는 그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발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4대 그 조선일보 사장이 있어요. 송병준이라고. 뭐 송병준이는 뭐 이완용의 버금가는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윤절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그걸 팔아요 또 신소구라는 사람한테 그걸 팔아요. 85,000대. 그래서 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1932년에 그 조선일보가 거의 없어질 무렵쯤에 이제 방원무 사장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그 고향인 여러분들 그 김소월 그 시인의 그 고향이 그 정주 구성 그쪽인데 바로 그 방원무 그 사장이 거기 그쪽 출신이에요. 거기에 그 교동 그 탄광이 아니라 광산이 있었는데 잘골이라고 하는 그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이 거를 남이 금매를 캐다가 포기한 그 광산을 방문모 씨가 그것을 월 얼마 주고 이렇게 돈을 얼마씩 내고선 개발을 광산 채취를 그것을 덕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남이 그 거를 대신 돈을 내면서 대신 이제 그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을 덕대라고 하는데 그 덕대를 하다가 우연하게 새끼 손가락만한 굵기의 금맥을 찾아요. 방뭐 바로 이것이 이 방어모한테 엄청난 그 갑부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요. 결국 나중에 이것을 그 1920년대 후반에 그 일본의 중해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그 광산을 팔아가지고 아마 기록에 의하면 135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지금 돈으로 수천억 원 정도로 지금 보면 될 겁니다. 그 돈을 받고서 그걸 팝니다. 바로 그때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그 조선일보가 어려우니까 그 방문모하고 같은 동향이었어요. 그래서 거주를 해가지고 방문모가 그 조선일보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동아일보는 뭐 그렇게 뭐 나중에 뭐 폐간이 되고 나서 뭐 특별하게 뭐 다시 뭐 특별한 일은 그렇게 없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저기 그 동아일보 사장이 김성수라고 저 고려대학 만든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김성수는 그 중앙학교라고 그것도 경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경성방직 또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경성방직의 사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역사에 그 자주 등장하는 박여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용호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전부 내세웠어요. 김성수라는 사람. 그 다음에 동아일보 사장도 박용호. 왜? 총독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호를 저기 동아일보 그 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경성광적 그 공장 사장도 역시 박용호를 그 사장으로 세우게 됐죠. 그 1월 그 1920년 1월 6일 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허가가 났는데 그 신화신문하고 1월 6일 날 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신문지법에 허가받은 지 2개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3월 5일 날 딱 두 달 있죠. 1월 6일 날 허가받았으니까 3월 5일이 딱 두 달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창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한 달을 늦춰요. 인쇄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바로 박용호가 총독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연기가 됐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4월 1일 날 창간을 하게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 청일전쟁하고 관련된 이 명성하고 살해 사건이죠. 이 명성하고 살해 사건은 바로 야마구치 출신의 이노우에 가오루가 기획을 하고 전부 계획을 펼쳤습니다. 그때 당시 야마구치 출신의 그 수상이 누구였었죠?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자, 수상은 이토 히로부미 야마구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조선공사는 이노우에 가오루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죠. 패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청일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시모노세키에서 그 청나라의 이홍장하고 일본 측의 이토 히로부미하고 시모노세키에서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간 조약, 중국에서는 마간 조약이라고, 일본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 이홍장하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둘이 이제 마주 앉았는데, 그때 재미난 일화가 또 있어요. 그때까지 일본에는 외도 시대 때부터 줄곧 그 전에는 보고라는 고기를 먹었었어요. 근데 하도 보고를 먹다가 사람들이 많이 그 독에 의해서 죽으니까 못 먹게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시켰는데 그때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청일 전쟁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둘이 회담을 하는데, 이제 청나라가 패전을 했으니 이제 회담을 해서 보상을, 전쟁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하는데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그 시모노세키에 보면 춘봉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까마 신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춘봉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강화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거기에 있는 요리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일본의 최고 지도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와 있고 청나라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홍장이가 와서 있으니까 무슨 요리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보고를 한번 보고 요리를 좀 못 먹어봤던 보고 요리를 한번 좀 내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몰래 보고를 요리를 해서 아마 그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토 히로부미가 그 보고를 먹고서 감탄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니까 보고다. 근데 일반 사람도 먹지도 못하는 독이 많아서 함부로 먹지 못하는 고기다. 그래서 금지시킨 어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누가 이걸 했느냐고 해서 전부 풀어주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야마구치 현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보고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가면 야마구치 현에 가면 보고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모노세키에는 또 그 고래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거기 시모노세키 시에는 또 이 고래가 또 상징으로 다 등재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마간 조약 다시 얘기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맺어지는데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뭘 요구를 하냐면은 지금의 중국의 그 동부 삼성 중에 하나인 나오닝성을 달라요. 거기가 독일 독일 그 조지였었는데 조차지 같은. 그러니까 그걸 달라. 바로 여기서 나오닝성을 달라내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중국 대륙 이거 침략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만철 부속지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시베리아 철도 부설권을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러시아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를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주한공사 베베르라는 러시아 공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명성하고예요. 사실 명성하고 죽기 얼마 전이에요. 이 명성항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명성항구라는 칭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편의상 그냥 명성항구라고 하지만은 보통 그냥 일본에서는 그냥 민비라고 해요. 민비. 근데 이제 민비라고 하면은 이제 좀 약간 그 왕비를 좀 약간 낮춰서 좀 부르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쓰지 않지만 그냥 왕비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 명성항구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닝성을 달라고 하니까 이용장은 그걸 거부를 못했어요. 사실은 거부를 못했는데 러시아 측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강화 조약의 내용 중에 나오닝성 한량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는 이 일본이 만주 철도하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철도 그 경영권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철도 부설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탈, 그다음에 그것의 그 뭐랄까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은 철도밖에 운반 수단이 철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가 무지 중요했죠. 그래서 바로 이 러시아가 거기서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삼국 간섭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삼국 간섭을 해. 못 주겠다. 안 된다. 그랬더니 세 나라가 합쳤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세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거기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자족을 하죠. 그때 바로 그 삼국 간섭에 관여를 한 사람이 바로 주한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라는 사람하고 명성과 관여가 돼서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역사에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조선 일본 공사가 누구냐면 바로 야마구치 이노우에